안녕하세요. 호모 시네마쿠스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 세계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영화의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화를 소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죠. 관객들이죠. 근데 그 둘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할 때, 뭐, 왓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 추천 이런 거 보기도 하지만, 어떤 영화 평론가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별 몇 개 줬는지, 이런 거 다, 영화를 좀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뭐라 그러지, 판단을 하는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쟁적인 영화가 생길 수 있죠.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 영화를 반대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는 교황청에서 다 반대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떤 영화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런 얘기지만 똑같은 영화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편의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그냥 영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의미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가끔 많이 접하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의미로 이 영화가 뭔가 파워가 생기기도 하고 막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평론이라던가 비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대중 매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내가 뭐 그런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복잡한 SF 영화 같은 거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누구나 영화는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저만 해도 어디 가서 저 영화 평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저어돼요. 워낙 다들 전문가들 많으셔서. 근데 어쨌거나 그 영화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영화가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뭐 넷플릭스 추천이라던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 왓챠 플레이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뭔가 비평적 담론들과 관객의 취향이 형성되는 것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팅을 하죠. 한국 사람이 사랑한 뭐 영화 탑 10. 나는 안 사랑하지만 한국 사람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골라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봅니다. 뭐 가족을 대하는 영화 이게 뭐 아주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어떤 평론가도 뭐 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고 별 주고 하는데 다양한 평론가들이 있어야 다양한 어떤 취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크게 보면 영화와 사회의 관계인 거죠. 영화와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경우에 왜 이 시점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영화가 뭐 신파라고 하는데 좀비 영화를 만들어도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 딸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아내는 아니구나. 갓난아기를 뵌 그 임산부하고 여자 딸이 거기 이제 둘이 살아남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관객들은 거기에 막 반응을 합니다. 천만이 든 거 참 좀비 영화가 천만 든다는 거 이상한 현상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비가 나오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서를 아주 반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영화건 간에 그 사회를 반영하거나 혹은 재현하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다 집단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늘 이게 분석의 대상이죠. 영화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화 사회학이라던가 영화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아주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는 이제 뭐라 그러지? 빠르고 약간 거칠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금 이 영화가 지금 나왔을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감상의 어떤 포인트가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영화 이론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으로서 그 영화와 사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영화에는 이야기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두 가지로. 일단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의 단위는 쇼트와 씬, 시퀀스 이런 이제 그 단위들로 이루어집니다. 쇼트가 아주 기본 단위이고 그 쇼트들이 모여서 씬을 만들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그 시퀀스 몇 개가 전체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도 그 이야기에 아주 플랫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평면적 인물과 라운드 캐릭터, 변화무쌍한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플랫 캐릭터에 속하는 거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고요. 라운드 캐릭터에 속하는 거는 햄릿 같은 인물이에요. 플랫 캐릭터는 아주 단순해서 그냥 악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이렇습니다. 라운드 캐릭터에 속하는 그 햄릿형의 인물들은 중간에 성격이 변해요. 처음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뭐 개과천선을 해서 인물이 바뀐다거나. 여러분들 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막 계속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햄릿이 고민을 하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식의 아주 이렇게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라운드 캐릭터일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돈키호테는 진짜 뭐 앞으로 계속 전진이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평평한 인물, 주로 코미디라던가 이런 데 나오죠. 코미디에 찰리 채플린이 갑자기 막 나쁜 인간에서 좋은 인간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르에 따라서 이 인물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은 그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뭐 여기에도 굉장히 자세한 논의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왜 아까 서부극은 서부극의 이야기가 있고 깽영화는 깽영화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의 말씀도 드렸지만 영화의 결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거는 열린 결말, 어떤 거는 닫힌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은 속 시원하게 뭐 건선징하게 뭐 이런 거 같은 거 안 보여주는 거고 닫힌 결말은 뭔지 얘기가 거기서 종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전거 도둑이라는 1940년대 그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한데 맨날 실직 상태에 있다가 공공근로를 하게 돼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서 이제 벽보를 붙이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첫날 일하러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도둑 맞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영화 내내 어린 아들하고 둘이 자전거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막판에 너무 지금 그 일이 절실하죠. 자기가 먹고 살려면 그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암시장 뒤지고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먼저 버스 태워 보내고 결국은 아버지가 자전거 도둑이 돼요. 근데 참 운이 없게 그 남의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다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자전거 도둑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참 안타깝게 그려지면서 사람들한테 거의 나쁜 놈 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 장면을 다 봐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자전거를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전거 도둑이 된 그 아버지를 쳐다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막 사람들이 두드려 패는데 거기 가서 못하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둑 그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애 교육 잘 시킨 줄 알아. 이러고서 이 사람은 이제 멘붕이죠. 주인공은. 그래서 막 울먹울먹하고 있는 그 참 멘붕 상태의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인파들 사이로 싹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죠. 이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두 여자가 자기들의 어떤 가정에 막 그 숨막히는 가정을 이제 박차고 나가서
거의 거리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둘이 자동차를 타고서 막 이렇게 여행을 하는 로드무비인데 마지막에 뭐 우여곡절 끝에 경찰들에게 막 쫓기게 돼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요. 근데 잡히면은 감옥에 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두 여자가 선택하는 거는 그 미국의 그 서부의 그 황량한 거기 낭떠러지에서 자동차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날릅니다. 그 딱 날르면서 영화 장면이 이렇게 얼어 프리즈라 그러는데 딱 스톱이 되면서 영화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건 당연히 아래 떨어져서 죽었겠지. 어떤 사람들은 저기 아래 뭐가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감독이 결론을 주지 않아요. 당신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다친 결말은 다 끝나요.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어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된 어떤 구조로서의 다친 결말이 있고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더 던져주는 그런 열린 결말도 있습니다. 자, 사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요. 또 이제 시공간이나 세계관,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배경인 거죠. 시공간은 여러분들 뭐 인터스텔라라던가 이런 뭐 그래비티라던가 최근에 무슨 영화가 있더라? 테넷이라던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시공간을 막 영화가 자유자재로 막 넘나듭니다. 막 남의 꿈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우주 공간으로 갔다가 그게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딸하고의 어떤 교감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너무 훈련이 돼서 그런 어려운 영화들도 어렵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시공간에 대한 뭐라 그러지?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소스 코드라던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정말 잘할 때까지 죽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좀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죽어요. 그런 좀 고통스러운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막 자기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세계관이 있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신화의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화화를 합니다. 물론 톨키인이 만든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죠. 아니면은 무슨 SF가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꼭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뭐 자동차가 주인공일 수, 여러분들 카 보셨잖아요. 자동차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나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 괴물, 호러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괴물이죠. 뭐 킹콩의 주인공이 킹콩이지 그 옆에 여자 우리 잘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고. 자, 그런 호러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뭐 곤충이 뭐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인물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결함 있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무슨 신들이 나오는 신화를 막 영화로 만드는 거면 거긴 굉장히 완벽한 뭐 신체적으로나 뭐 이런 성격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희극적인 주인공도 있고 비극적인 주인공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는 영화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그 영화 배우들이 이제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배우들의 어떤 그 재능 이것이 또 아주 한몫을 하죠. 우리 왜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얘기들 우리 하잖아요. 뭐 어떤 배우는 뭐 성격파 배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기를 몰입해가지고 그 극중 주인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의 힘은 굉장히 큰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지금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라고 치면 우리가 왜 시간순으로
뭐 엄마가 뭐 손에 바늘을 찔러서 그 왕비가 백설공주가 태어났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기 낳다 죽었고 새엄마가 왔는데 뭐 맨날 백설공주를 구박하고 그리고 무슨 뭐라 그러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뭐 그러고서 쫓겨나가지고 난장이들의 집에 가고 거기에서 살다가 뭐 계모가 박무장수 할머니로 와가지고 나중에 뭐 독사가를 삼켰는데 숨이 끊어졌다가 왕자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파블라라고 합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그냥 서사학에서 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뒤죽박죽 하는 거죠. 백설공주가 난장이 집에 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백, 그 과거 회상 장면으로 그 앞에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플롯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는 굉장히 다 단순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이야기 단위를 배치를 잘하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의 백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영화를 보고 와도 어떤 친구가 말을 하면 너무 재밌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면 아주 재밌는 영화도 재미없어지죠. 자, 그런 게 이 플롯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행복하게 끝나면 해피엔딩, 안 그렇게 끝나면 우리 새드엔딩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결말, 닫힌 결말 이런 것들이 사건의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신화도 배경이 될 수 있고 세계관, 뭐 시공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진짜 간단하게 뭐 해리포터가 사는 집의 뭐 공간 배경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화는 시간하고 공간을 다 같이 구성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또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떤 이 시공간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관통하는 어떤 관념이라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것들이 영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특징이 문학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미장센 샴푸가 아닙니다. 미장센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미장센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장센은 뭐냐면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들, 연극을 할 때 무대를 꾸미는 거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트, 컬러, 의상, 분장 아니면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영화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감독이 이런 대사를 하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이런 것들이 다 미장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소도구. 그러니까 무대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뭐 세트 이렇게 다 미장센에 포함되는 거죠. 조명. 그죠? 카메라가 이렇게 인물을 따라가면서 움직인다? 그거는 미장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 안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배열 그리고 그것의 촬영 이런 것들을 우리 미장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장압이면 막 이렇게 액자 구조인 거죠. 여러분들 왜 엘리베이터에 타면 양쪽에 거울이 있을 때 서로 비춰서 막 속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네모가 쭉 이렇게 하는 거 보인 적 있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걸 미장압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미장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다 하나씩 쥐어주고 이런 장면을 찍어오세요 하고 요구를 하면 다 다르게 찍어옵니다. 누구는 눈높이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위에서 아래를 뭐 장미꽃을 하나 찍어와봐 그래도 다 다르게 찍습니다. 각도의 문제예요. 앵글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찍는 그 낮은 숨결
그 변영주 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변영주 감독님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시는 분인데 할머니들 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면 할머니들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하이 앵글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이와 로우의 기준은 카메라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으니까 그 내려다보는 시선은 사실 깔보는 느낌, 상대가 작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들 눈높이로 아이 레벨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찍었던, 그래야 이렇게 평등한 느낌이 나니까 그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또 로우 앵글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괴물이 막 등장한다, 뭐 귀신이 와, 아니면 뭐가 나를 압도해. 그러면 되게 아래에서 위로, 아니면 독재자를 찍는 옛날 다큐 같은 경우에 히틀러를 잡는 장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아요. 아래에서 위를, 그러니까 그 선동 영화들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겠죠? 내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니까 저쪽이 더 상대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그런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똑같은, 누구나 다 똑같이 찍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를 올려다보냐 내려다보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글로 적지는 않지만 감독이 혹은 촬영 감독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있는 3번의 오블리크 앵글 같은 경우에는 왜 술 취한 사람의 시선 같이 이렇게 삐딱하게 잡는 거죠. 수평이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벌스아이 뷰는 극단적인 하이 앵글이에요. 뭐냐면 새가 나르는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무슨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에 아래 내려다보는 거, 이런 게 벌스아이 뷰입니다. 그렇게 맨 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 이런 걸 수 있죠. 새가 날아다니면서 보는 시선. 효과적으로, 너무 남발하면 재미없고 효과적으로 쓰면 아주 또 위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범인이 하나 있는데 경찰이 포위한 장면, 이런 것들은 아이 레벨로 찍으면 사실 좀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위에서 드론이 찍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 사람이 딱 포위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느낌,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게 극대화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영화에는 이렇게 많은 앵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효과가 다 다르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트. 촬영의 기본 단위가 쇼트입니다. 익스트림 롱샷부터 익스트림 클로즈업까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할 때 멈춰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영화는, 쇼트는 움직이는 거예요. 연속적인 장면의 단위를 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안경을 짚는 이런 장면을 카메라가 옆에서 찍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안경을 이렇게 뚜루루룩 해서 이렇게 쓰는 장면까지를 하나의 컷 쇼트로 찍었다. 이거를 편집할 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3개의 쇼트로 나눌 수도 있고, 뭐 2개의 쇼트로 나눌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뚜두두두두 해서 안경을 끼는 데까지가 한 쇼트라고 한 쇼트이죠. 찍었다고 그냥 두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2번 잘랐다. 그럼 쇼트 3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익스트림 롱샷은 뭐냐면 아주 멀리서, 예를 들어서 뉴욕의 그 스카이라인이 쫙 보이는, 아니면 서울의 이 전체 풍광이 보이는, 사람 안 보입니다. 익스트림 롱샷에서는 멀리서 잡아서 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익스트림 롱샷이에요. 이거는 구축 쇼트라는 다른 말로도 하는데, 이 영화가 예를 들어서 공간 배경이 어디다, 뭐 서울이다, 아니면 뭐 우주 달기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꼭 뭐 그런 방식으로만 쓰라는 법은 없지만 대개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롱쇼트는 뭐냐? 롱쇼트는 조금 이제 풀쇼트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사람의 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3번의 풀쇼트는, 여러분들 왜 브로마이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 꽉 차게 찍는 거 알죠? 뭐 찰리 채플린이라던가 아니면 방탄소년단 그 브로마이드처럼, 그거가 풀쇼트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들어오는 거. 롱쇼트는 익스트림 롱쇼트, 1번의 익스트림 롱쇼트와 3번의 풀쇼트 사이를 다 롱쇼트라 그래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뭐 공원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메랑 던지고 개하고 뛰고 몇몇은 앉아서 뭐 이렇게 김밥을 먹고 하는 장면을 찍었다 그러면 그런 걸 롱쇼트예요. 아니면 더 다가갈 수도 있고 더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과 3번 사이의 쇼트들을 다 광범위하게 롱쇼트라고 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사람 사이즈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미디엄 쇼트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자르는 거예요. 무릎에서 자르면 니샷, 뭐 허리에서 자르면 웨이스트샷, 가슴에서 자르면 바스트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 이게 다 현장에서 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나누어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쓰다가 이제 책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클로즈업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 메릴 스트립 얼굴을 딱 클로즈업 했는데 눈물을 쭉 흘린다. 뭐 이런 거 클로즈업. 아니면은 뭐 전화기 클로즈업이 딱 있으면 언젠가 그 전화기는 울리게 돼 있어요. 중요해. 그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밀접한, 정서적으로 효과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게 클로즈업이고, 뭔가 어떤 사건에 전개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사물들을 잡는데 클로즈업 되기도 해요. 저기에 무슨 총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잡았어요. 그럼 그 총은 언젠가 중요하죠. 이렇게 속여서 뭐 맥거핀으로 쓰지 않는 한 그런 클로즈업들도 많이 쓰입니다. 클로즈업 사람들이 대화할 때 옛날 그 고전 영화 중에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클로즈업에서 클로즈업으로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로도 이야기가 돼요. 굉장히 아주 특이한 형식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업이 어떤 거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굴 클로즈업에서 뭐 눈 하나만 더 보여줘, 뭐 입 하나만 더 보여줘, 뭐 귀 하나만 더 이런 식의 것들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뭐 손가락 끝, 뭐 반지 하나만 이렇게 딱 보여줘. 이런 것들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야기는 그 사이즈의 화면에 담기는 어떤 인물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사이즈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앵글과 이런 뭐라 그러지? 쇼트의 단위 이런 것들로 영화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뭐 이런 장면 뭐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장면 찍어오세요 이러면 다 다르게 찍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감독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들도 뭐 팬,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한 자리에 서가지고 옆을 쫙 훑는 걸 팬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뭐 이렇게 옆으로 쭉 따라간다. 이러면 그건 트래킹이라고 말해요. 근데 카메라가 한 곳에 서가지고 눈만 이렇게 쫙 돌리는 거, 누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따라가는 거, 이런 거 팬이라 그래요. 패닝, 팬 그렇게 말합니다. 틸트는 상하로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는 것. 그게 틸트고요. 달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드라마 같은 데서 키스 장면 그게 있으면 두 남녀가 키스를 하는 장면을 이 카메라가 이렇게 쫙 뺑 돌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샤방샤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는 장면 있죠? 그런 게 달리샷이라고 하는데 바퀴가 달린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서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트래킹하고 달리는 트래킹은 이렇게 레일을 까는 거고 달리는 그냥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달리라고 합니다. 자, 학생 단편 영화 찍을 때 달리는 이렇게 회전 의자 같은 데다 놓고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찍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은 이렇게 여러분들 왜 크레인 그 팔 같은 거에 꼭대기에 카메라가 올린 기사가 요즘은 기사도 안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찍는 거를 크레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핸드헬드 카메라. 그 옆에 스테디캠이 나오는데 손에다가 들고서 움직이는 카메라를 다 핸드헬드라고 해요. 근데 로키에서부터 이게 많이 흔들리니까 그거를 좀 더 그 움직임을 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 옆에 그림에 보이는 그런 스테디캠이라는 조금 덜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달리는 사람 같이 쫓아가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요한 게 드론 촬영.
드론이 참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드론 촬영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찍죠. 그래서 드론 촬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여러분들 왜 조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화가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생일 파티한다 불 다 껐는데 사진 프레쉬해서 찰칵 찍으면 굉장히 밋밋하고 이상하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 보조 조명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 조명이 있고 보조 조명이 있고 후광이 있으면 이게 입체로 살아나요. 그게 할리우드 삼각 조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세 개가 필요하죠. 주 조명, 보조 조명, 후광 조명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조명의 톤이 막 환하게 이렇게 있는 게 뮤지컬, 코미디 이런 거는 좀 환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키 조명이 이렇게 흐릿하면 어떤 때 왜 우리 호러 영화 보면 아 정말 불 좀 켜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너무 막 이렇게 마음 쪼이는데 어두컴컴한 데로 맨날 다니죠. 그래서 그런 호러나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조명을 주로 많이 쓰고 그 하이키라고 하는데 밝은 주조명 이거는 뮤지컬이나 코미디에 주로 씁니다. 물론 뭐 필요해서 뮤지컬에도 어두운 조명 쓸 수 있고 코미디에도 어두운 조명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개는 호러나 스릴러면 약간 로우키로 가고 그 뮤지컬이나 코미디면 하이키로 가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 조명, 림보 조명이라 그러면 림보 조명하고 렘브란트 조명이 있는데 렘브란트 조명은 이렇게 좀 약간 산광되는 뽀시시 이렇게 후광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거고 림보 조명은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집중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런 식의 조명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을 우리가 몽따주라는 다른 말로 하기도 하는데 필름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시 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영화의 특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편집입니다. 자,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연결하면서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 충돌의 몽따주라는 걸 하나 설명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학살하는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을 아니면은 뭐 미국의 그 경찰들이 이렇게 흑인 범죄자를 막 이렇게 린치하는 이런 장면이다. 그것만 봐도 열통이 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도살장에서 소를 딱 이렇게 치는 장면 이런 거를 딱 갖다 이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효과가 증폭된다 그러나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충돌의 몽따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편집의 귀재였던 그런 감독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이 편집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몽따주가 편집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롱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컷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분 동안 롱테이크 쫙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비티의 제일 첫 번째 장면 보면 그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이 샌드라 블럭이 있는 그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쫙 유영을 해옵니다. 그 장면도 꽤 긴데 컷이 없어요. 그냥 한 장면으로 쭉 보여주는데 사실 그런 장면은 굉장히 황홀하거든요. 아이맥스나 이런 걸로 보면. 근데 사실 평평한 데서 보면 좀 지루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롱테이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면 굉장히 영화가 멋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런 롱테이크들도 많이 씁니다. 롱테이크를 선호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 컷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전환되거나 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컷이 딱 별로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한 컷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고민하는 어떤 형사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담뱃불이 이렇게 재떨이에서 쫙 타고 다니는 장면을 이렇게 타들어가는 장면을 한 장면 그 사이에 탁 넣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효과가 어떤 정서적인 이걸 뭐라 그러지? 효과적으로 더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 컷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영화의 편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의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화에는 대사, 음악, 음향 이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스오프는 소리가 나는 근원이 여기 화면 안에 없는 거, 그걸 보이스오프라 그래요. 그리고 디제시스, 비디제시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 안에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면 이건 디제시스 음악이라고 합니다. 비디제시스 음악은 소리 나는 근원이 바깥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보이스오프는 사람 소리, 음악이 있고 없고 그거는 디제시스, 비디제시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앰비언스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이거는 배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뭐 이렇게 인물이 막 움직이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의 기본적인 소음 있잖아요. 막 누가 장사하는 소리, 뭐 얼마예요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앰비언스 말하자면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앰비언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또 오프 사운드는 사운드를 아예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막 너무나 끔찍한 장면인데 갑자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가지고서 그 영화의 장면을 극대화하는 이런 이제 여러 기법들이 있는 거죠. 미키마우징은 되게 흥미로운 건데 이거는 왜 미키마우스가 움직일 때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뿅뿅뿅 이런 거죠. 움직임에 맞춰서 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어린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 왜 여러분들 왜 꼬마들이 이렇게 뿅뿅 소리 나는 스레빠 같은 거 신잖아요. 스레빠, 슬리퍼. 그런 효과를 영화에서 낼 수 있는 게 미키마우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 동안에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강력한 또 시각, 청각 이렇게 공감각으로 막 오는 이 영화가 뭔가 자기들이 의도하고 있는 정치적인 성질 아니면은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묻혀서 온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떻게 카메라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주 공정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뭐 똑같은 장면을 찍어오라 그래도 다 다르게 찍어오니까 자기들의 우리는 다 누구나 어떤 이런 각각의 나라에 속하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입장의 영화를 만드는 거고 미국의 할리우드는 아메리칸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릴리즈하면서 영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 영화에 이게 아주 공정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금 5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이걸로 끝이지 마시고 영화에 대해서 호모 시네마쿠스 영화라는 게 우리 일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감상하거나 영화를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신다 그러면 아니면 뭐 취미로라도 이렇게 좀 많이 알고 보면 재밌죠. 그래서 영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모 시네마쿠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